정치권의 바람과 민심의 바람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한 시사토크 바람이 분다. 네 분과 함께 오늘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즐거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천 지역 정가를 또 속속히 알고 계신 네 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천 편을 준비했는데요. 인천이 오는 7월부터 이제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달라지는데 30년 넘게 유지되던 10개의 군구 체계가 11개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그런 지자체는 어디인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영종군인데요. 영종군은 기존 중구에서 내륙 원도심을 제외하고 분구되는 곳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김정현 중구청장이 도전에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이 좀 먼저 여쭤볼게요. 김정현 중구청장 좀 어떤 분인지 선거가 다가올수록 좀 평가들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분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유리한 거를 좀 찾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구청장이면 요번에 선택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물포 구청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영종구청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분이 물론 중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양쪽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저희한테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 영종입니다. 영종이 아무래도 예전에 사셨던 분들보다는 영종 하늘도시 주변으로 많은 어떤 젊은 세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한 데는 아니다. 근데 우리 청장께서 자기가 영종도 출신이고 뭐 험지 뭐 텃밭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여튼 녹록치는 않지만 도전을 하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이분이요 아주 착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오셨는데 중구 의원도 하셨고요. 중구 의원이요. 예. 그리고 6, 7대 인천 시의원을 거쳐서 중구청장이 되셨는데 저희는 이제 청장으로서 했을 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인데 저도 영종도를 되게 사랑합니다. 영종 하늘도시 관련해서 저 부모님이 거기 분양도 받으셨는데 제가 인천 경기 수도권 캡을 할 때 적극 밀었습니다. 적극 밀어서 그 당시에 이른바 제3연육교 관련해서 수건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 영종 하늘도시 그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그 제3연육교 거기가 다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재임 기간에 어떻게 보면 제3연육교 관련해서 이제 개통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영종이라는 도시가 이른바 다리가 있지만 그게 꽤 비쌉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통행료입니다. 예.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해서 유정복 시장과 케미를 잘 맞춰서 잘 했고요. 두 번째 인물은 좀 새로운 인물. 시의원이시긴 하시는데 네. 신성영 인천시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뵀지만 딱 봤을 때 속된 표현으로 먹어줍니다. 인상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이분은 영종에서 자기가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영종에 특화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부대변인도 하시고 그다음 미디어 특기 부위원장도 하시고 해서 가장 젊다. 어떻게 보면 영종이 아마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딱 거기에 맞는 젊은 분이세요? 젊은 분입니다. 예. 가장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젊은 도시의 이미지에 딱 맞고요. 그런 리더십을 구현할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는 경험이라면 경험,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이력을 봤을 때는 김종현 우리 청장님을 네. 선택할 수 있고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는 바람이 분다처럼 새로운 바람이 분다고 필요하다면 신성령 우리는 입맛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두 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경선을 그럼 하게 되시는 거예요? 경선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예. 공천관리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변인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종. 네, 저는 뭐 일종의 두 분으로 제가 좀 좁혀져 있긴 합니다만 네. 김정은 현 구청장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는 보입니다. 민주당과 상대할 때 왜냐하면 현 중구청장으로서 이미 영종구를 출범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실무를 맡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설구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 비전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누가 이 창업을 해봤느냐가 이제 지역 구민들한테 훨씬 더 중요한 의제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접 이 영종구 출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신성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인천시의원으로서 뭐 인천대교 통행물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쓰레기 소각장 취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 지역 민생 현안 관련해서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영종구청장 뭐 노려볼만 하잖아요. 지금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또 지난주에 또 따끈따끈하게 이 구청장 후보들을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저도 인천시나 공관위원이어가지고 봤는데 영종구청장 이제 영종구가 이제 신설되는 구죠. 네. 그 과거 인천 중구에서 이제 영종도를 비롯한 이제 섬도 네. 도서 지역만이 분리해가지고 이제 했던 그 지역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왔고 한 5분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5명. 있습니다. 예. 많다. 뭐 여러분이 있으신데 먼저 이제 강원모 이제 후보가 있고요. 전 인천광역 시의원 하셨던 부의장까지 지내셨죠. 네 부시장까지 하셨고 이분 또 이제 경인방송 이제에서 이제 대표이사 직무대행까지 하셨던 도전했던 분이 방송인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야권에서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성격도 되게 약간 대쪽 같은 면이 있고 이제 국민참여당 정의당 거쳐가지고 2016년에 이제 그 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윤관석 남동글 이제 국회의원 캠프에 참여하시면서 이제 민주당에 투신하시게 돼서 그렇죠. 민주당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영종구에서 이제 새로 초대 청장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또 그다음 준비하신 분이 이제 홍인성 인천 이제 중구청장 하셨던 분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타깝게 안 되셨지만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구청장 하시고 이분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인사수석실 행정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박남춘 국회의원 보좌관 역임했던 분으로 이분도 아주 저희는 막강한 후보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외에 지금 또 이제 말씀드리는 후보들이 또 짱짱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예. 나머지 세 분. 예, 이제 우선 이제 박광훈 이제 후보라고 이분이 이제 충남 보령 출신이시는데 대표적으로 이분이 이해찬 전 작고하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보좌관, 이해식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서 이재명 당대표 시절 거기 비서실 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모셨던 분이라는 그런 이제 이재명을 직접 모셨던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명심이에요, 명심? 그렇게 뭐 말하기는 왜냐하면 이게 저희 다 명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분이 아주 그냥 청년 아니죠. 외모는 청년 같으신데 예, 민주연구원에서 국장도 하고 꽤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영종에서 새롭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여긴 또 청와대 출신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제 손화정 후보라고 이분은 직전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청와대 이제 경청통화수석 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했던 여성분이에요. 여성 후보시고 이은주 국회의원 보좌관도 역임했었고 또 이제 뭐 전에 중앙당에서 이제 전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도 해서 여성 후보로서 이제 돌풍을 일으키려고 하고 계신 그런 분이 있고요. 그 외에 또 뭐 태동원 후보, 그 예전에 이제 뭐 공무원 하셨고 공직 오래 하셨고 국회의원 비서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 5분이 지금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많은 후보들이 지금 뛰어들었네요.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뭐 예.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정인갑 부의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이제 김정원 청장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정말 좀 안정적이고 또 진짜 또 무사히 또 이제 그 구청장 임기를 마무리하신 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영종 같은 지역은 또 급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MRO 사업이라든지 복합 리조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주목하는 도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사 안일의 이제 관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내는 또 그리고 또 새로운 장벽을 부숴내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변수가 조금 생겼어요.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안광호 전 인천경제청 본부장을 영입했다. 안광호 씨가 예, 뉴스가 새로 영입된 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유일한 본선 3파전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가세로 판이 더 커진 상황 속에서 이걸 환영하는 분이죠. 이제 진짜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이제 판이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는 이제 배드타운이 아니라 영종을 새로운 실리콘 비치로 탈바꿈하기 위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좀 이 선거 과정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 비치. 또 새로운 넬리가 아니라 네. 비치로 가는. 예. 유 기자가 그럼 영종도의 좀 표심을 한번 좀 정리해 봤다고요. 네, 예. 이 영종도 참 어려운 곳이더라고요. 예. 이 영종도 하면은 그냥 국제공항 아니면은 뭐 을왕리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영종도를 세세히 좀 나눠보면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이 영종 하늘도시권, 그리고 이 공항 신도시 운서 역세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종 운남, 그리고 용유권이라고 이렇게 이 세 덩어리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 김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3040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고 이 젊은 도시로 통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은 만큼 이 교육과 이 보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표심 성향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고요. 이 정당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정주 여건을 개설해 줄 수 있는, 특히 영종도가 과밀학급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밀학급 해소와 그리고 문화시설 확충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두 번째로 이 공항도시와 이 운서 역세권, 운서동이라고 하시면 아시죠? 이 부분에 봤을 때는 인구 구성 자체가 일단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종사자분들이 거의 많았고요. 이 기업 직원이 다수인 만큼 또 1인 가구가 많았습니다. 특이한 게 사실 운서동을 한번 가보신 적 네, 있으실까요? 저는 많이 갔습니다. 상권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상권이 근데 점점 이 안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을 좀 부흥시켜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종, 운남, 원도심과 이 용유권역, 그러니까 운남동과 을왕동 등 이 저희한테 정말 익숙한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대로 이 섬에서 사시는 분들, 이 원주민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 저희 뭐 대학교 때나 아니면은 뭐 평소에 이제 을왕리 다닐 경험 그렇죠. 있으시죠? MT 가야죠, MT. 조개구이 먹고. 조개구이 먹고 이제 칼국수 먹는데 이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분들 표심 성향은 이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리고 그 근처 가보면은 좀 폐허로 남겨진 건물 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좀 관광 사업을 하다가 멈춰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단시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미단시티나 그리고 또 인스파이어도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하고 계시고, 이 사실상 토지 규제가 좀 묶여 있습니다. 이쪽에 또 그린벨트도 있고 해갖고요.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후보를 또 이렇게 뽑아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관광 인프라 개선과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 나아가서 이제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표심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얘기하셨지만 이제 영종도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싶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영종구. 영종 관련해서 볼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금 편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개발 니즈가 있다는 건 결국은 실력 있는 사람, 이제까지 그림을 그려왔던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유정복 시장이 재선하고 이제 3선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정복 시장의 인천이 8년 동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인천에 대한 그 정책도 중앙정부에서 벤치 마킹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개발 니즈가 클수록 좀 안정감이 있고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영종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도 말씀하셨지만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병원 문제잖아요. 그런데 영종도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좀 대규모 병원이 좀 상급 병원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익숙하게 해왔던 사람들이 전체적인 판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개발을 정말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유정복 인천시장과 그다음에 뭐 저희 김정원 청장이 될 수도 있고 신성영 시의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조합이 영종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개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케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영종구를 위해서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하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굴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우리 김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영종에는 이제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의 3차 병원이 없는 거가 조금 아쉬운 점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병원 유치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런 공약을 생각을 해봤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인구가 지금 한 13만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서 오겠다는 데가 사실 없죠. 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공항에 이제 뭐 인하대학교 병원이 약간 이제 야출장소처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막 긴급 환자가 있을 때 바로 대학병원, 뭐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 같은 데로 후송할 수 있는 약간 닥터헬기나 이런 걸 도입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오히려 저희 민주당 후보들은 그런 의견을 그런 정책을 주신 분들이 많았고요. 예. 또 나아가서 이렇게 교육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젊은 부부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젊은 부부들의 교육도 교육이고 또 이제 그 맞벌이 부부 가정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일하고 있는 동안 그 어떻게 보육이나 육아나 케어를 할 거에 대해서 그런 좀 디테일한 정책을 내는 후보에게 저는 많은 표심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돌봄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 최근에 또 하나가 이슈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통합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마디씩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이재명 대변인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이학재 전 공항공사 사장이 이제 국민의힘 측 후보에서 포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측 후보랑 여러 가지 협력을 해 가면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대안들을 내놓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영종도에 지금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주변을 다 행정 실무를 해본 후보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통합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천국제공항이 이제까지 세계 제1의 공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의 어떻게 보면 참여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태 자원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항공기 소음,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각종 규제로 해서 지금 실제 사는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희생을 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진짜 흑자를 내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지금 천억 단위로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지방에 있는 공항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통합이란 거 쉽게 말해서 코레일과 SR 같은 경우도 SRT. SRT 같은 예.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선 경쟁을 통해서 SRT를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이란 거에 대해서 묻지마 통합은 될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문제가 과연 영종 주민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랬을 때 이거는 다 반대하고 이거를 지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번에 중구청장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천 시장의 문제에 있어서 저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될 거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경험이냐, 새로운 리더십이냐, 영종구청장 어디가 좀 유리할까요? 한 분씩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국민의힘이 한 51대 49 정도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가 71대로 다가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이 뭐 각각의 강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없었고 또 후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네. 명천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네. 대통령실에서 누굴 꽂느냐라는 이제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손아정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 내려와서 이 안에서 사실 이 지역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뭔가 다른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내에는 호재가 아니라 저는 악재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안광호 후보 같은 경우에 조국혁신당에서 1호 인재영입으로 영입한 인사거든요. 그만큼 주요한 분이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후보들과 달리 인천 내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영종 청라 관련해서 이제 본부장을 또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범여권의 표가 얼마나 분산되느냐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행정 경험도 있지만 여기에 또 새로운 피인 신성영 시의원까지 이제 도전을 하게 되면서 후보가 명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유리한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1대 49. 예. 민주당에서는 자신하신
네. 저는 6대 4로 저희가 좀 우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홍인성 전 중구청장 같은 경우 국회와 당에서 또 두루두루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고요. 박광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에서 또 그 주요 업무들에 대해서 또 컨트롤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무에 능숙한 사람이고 손아정 행정관은 또 그야말로 또 대통령과 가까이 행정관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국민들께 선택의 재미를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혁신당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걸 보여주시는 게 또 관건일 것 같고 오히려 이게 건강한 매기 역할을 함으로써 이번에 선거가 이제 좀 더 활력을 띠고 또 이제 하나의 흥미 포인트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물포구는 중구 내륙과 동구가 이제 합쳐져서 출범하게 되는데요. 뭐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찬진 동구청장 등등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다고요? 여기에 보면 그 여성의 바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보건소장도 제가 한 거로서 알고 있는데요. 박판순 시의원, 인천 시의원님이신데 최초 여성 단체장 타이틀을 도전한다. 신설구 최초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희가 유정복 시장이 이른바 영종, 청라, 송도 이른바 경제청 그 신도심의 어떤 발전도 하지만 원도심 개발 제물포 르네상스를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 이 부분에 대해서 맥을 이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동구는 거기 인천 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 철도, 역세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한 성장 전략을 구축하겠다는 어떤 포부를 밝히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인천하면 원래 동구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력한 정치인들 보면 송림동, 제가 알기로는 유정복 시장님도 송림동에 있는 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를 나온 거로 알고 있어서 인천에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인천의 그 자부심, 구도심을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렇다면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를 깨본 사람이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이종호 중구 의장님이 계십니다. 의회 의장인데 갈등 최소화 이분이요. 이른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최소화하는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했죠. 일종의 갈등 최소화 핵심 과제로 있는데 행정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 개편을 하게 되면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다. 그래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갈등 조정과 현장 중심 행정을 책임지게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동인천역 일원의 재편, 해양 친수 공간 조성, 교통망 확충, 교육도시 조성, 해사 법원 유치, 해사 법원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 청장님이 계십니다. 이 청장님이 치과 의사 맞아요. 치과에서 출신이세요. 김찬진 청장님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중구 내륙과 이제 동구를 아우르는 이른바 김찬진표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청장을 하시면서 뭐 어린이 영어 도서관 개관도 하고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선정 및 추진도 하고 동구 구립 요양원 건립 추진 등 다양한 성과 실제로 보여준 성과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3파전 지금 양상인가요? 현재는. 민주당 후보군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분이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뭐 허인한 이제 전 동구청장이시죠. 네, 이 영물포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동구 전 지역과 중구 일부 지역이 합쳐진 거긴 한데 이제 동구 쪽이 조금 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동구 쪽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동구청장으로 그러니까 이번 새로 제물포구청장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통 그런 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분 현재 제물포 주권 포럼 대표하시고 이 시의원도 했던 이제 아주 그냥 잔뼈가 굵은 이제 지역 정치인이시고요. 또 이제 그 이동균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 또 이제 토박이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본인 강점으로
이분이 1957년생이신데 나 연세가 꽤 동구를 동구에서 태어나서 동구에서 난 토박이다라는 거를 강조하시는 것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전에 인천시장에서 이제 원도심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시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지역에서 이제 뭐 주류동매업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쨌든 토박이 분들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또 전용철이라고 해서 예전 2010년에서 14년까지 인천시의원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IT 전문가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IT 전문가시고 지역에서 이제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또 이제 지역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강한 청년 후보가 있습니다. 이제 1980년생인데 이제 만 40 지금 5세까지 저희가 딱 그거는 딱 거기 이제 커트라인에 걸린 이 생일이 조금 더 빨랐으면 아마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예. 굉장히 적은 줄 알았는데 지금. 예, 80년생 청년, 예, 청년이 아닌데 외모는 동안이세요. 예. 그래요? 예, 이분이 있으신데 이분은 이제 2018년 이제 지난 7대인가요? 그때 이제 인천 시의원 하셨고 지금 이제 박찬대 인천시장, 박찬대 국회의원의 이제 원래 정책특보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박찬대 후보가 이제 인천시장이 된다면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출 수 있고 젊은 이제 청년의 패기, 80년생 청년의 패기로 이제 그런 강한 후보가 하나 있어서 이런 분들이 지금 당내 이제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80년대 후보의 이름을 말씀 안 해주시죠? 제 남궁형입니다. 남궁형. 남궁형. 형이시네요. 어쨌든 3파전 대 4파전 지금 이렇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재물포고는 또 원도심이라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들이 크다고 하는데 그밖에 뭐 이번 선거의 핵심 현안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재능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결국에는 낙후된 원도심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가 저는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저희 김찬진 구청장 같이 원도심을 이미 재생 사업을 해본 사람들이 구민들에게 훨씬 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민주당에 나오는 후보들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저희가 막연하게 뭐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지역구를 위해서 내가 어떤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가 전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약이 남발되는데 그에 반해서 당선 이후에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행정 경험이 저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이점으로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80년생 남궁형 후보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 경험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나이로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80년생이 마냥 그 어리다는 거 하나만으로 출마하는 거는 어리지 않은데.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81년생의 축구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보다 한 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뭐 어린 동력 이런 걸로 평가하기에는 이 지역구의 구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인갑 부의장님 반론 좀 해주세요. 80년생 우리 남궁영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력이 있냐면 지난번에 허인한 동구청장 그 현역 동구청장이었는데 경선을 통해서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선거에서 좀 아쉽게 낙선을 하긴 했지만 동구청장 후보로 또 뛰었던 경험이 있고 인천시의원의 경험 그리고 또 오랫동안 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도 했고요. 그 KDLC라고 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 전국에서의 또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는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후보지만 또 실력도 탄탄하게 쌓아왔으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재물포는 뭐 과거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대표 도시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재물포의 증기기관이 멈춰져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엔진으로 좀 교체해야 될 때가 이제 왔다 좀 생각을 하는데 표현이 고급져요. 사실 뭐 저희한테 뼈아픈 상황이긴 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보수 정당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저희가 선택을 받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런 만큼 또 청년들이 좀 소외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신포시장 주변으로 한때는 이제 청년몰로 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지금 또 공실이 많이 있는 상황이 신포동. 예. 그렇지만 또 이 지역이 20% 이상이 또 65세 이상이라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도 중요한데 청년과 노년의 세대 통합도 또 세대 통합. 예. 있을 것이다. 이런 또 판단이 들고
근데 또 우리 현안의 또 핵심은요, 또 역시 또 재물포 르네상스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한 개발의 이제 속도가 또 개발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또 그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아직까지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십 년간 약간 미묘한 이런 좀 이뤄내지 못했던 그런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줘야 될 것 같고, 동구와 중구라는 이 단체가 어느 한 곳도 좀 소외되지 않게 남과 여가 만나서 또 아름다운 또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화합의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된다. 예,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물포를 새롭게 변모시킬 그럴 구청장이 어디서 탄생하는지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판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기영 대변인, 양태정 변호사님 한 분씩 얘기해 주시죠. 저는 6대 4로 저희가 조금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와가지고 새롭다는 이미지로 그분들의 마음을 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판순 시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중구동구 보건소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김찬진 청장 같은 경우도 의사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뭐 저도 선거를 했지만 젊은 분들이 와서 어떤 바람을 일으킨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바람 일으키다가 또 때가 되면 어느새 가버리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헌신과 희생각도 같이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맥락을 아는 사람과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새로운 재물포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동구와 중구에 있던 분들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중구 의장을 했던 갈등 조정가자로서의 어떤 역할 했던 부분이 굉장히 또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가 되더라도 본선 경쟁력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양태정 변호사. 한 53대 47 정도로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해볼 만하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특히나 뭐 시의원도 저희가 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뭐 구청장도 졌고, 또 구의원 같은 경우도 뭐 3인 선거구에서 이제 한 명만 되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그때랑 바람이 많이 다르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면적을 보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여기가 관광 자원이 되게 풍부해요. 그쵸, 월미도와 연안부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차이나타운 이런 것들이 또 신포시장, 닭강정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제가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뭐 사실 연안부두에 놀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이제 소소한 공약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월미도 같은 데 놀러 가서 이제 보통 뭐 분위기 좋고 바다 보고 갈매기 새우깡 주고 이제 맥주를 먹고 술을 먹고 돌아와야 되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진짜 안 잡혀요 거기가. 교통이 되게 불편. 교통이 안 잡혀요. 그래서 차를 갖고 가면 꼭 한 명은 술을 못 먹습니다. 차를 버리고 오지 않는 한. 하지만 저희 후보 중에 한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대리기사를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그 여기 연안부두에서 월미도에서 대리운전을 잘 잡히게 하겠다. 전 되게 와닿은 공약이었거든요. 공공 대리기사인가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대리를 활성화시키겠다. 저는 되게 근데 이게 진짜 이 지역에서 살아보고 놀아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공약이거든요. 좀 놀아보셨군요. 네. 저 너무 와닿았어요 그런 공약이. 그래서 이런 공약, 이렇게 디테일한 공약은 민주당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승리를 점쳐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좋은 공약은 된 다음에 저희가 차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단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단구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분리되는 곳인데 지금 뭐 하여튼 이곳 검단구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대구청장 후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에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검단구청장 노리는 분들 누가 계신가요? 예. 이제 일단 민주당에서 이제 지금 면접까지 보셔서 준비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분이나 되고요. 6명. 예, 뭐 한 분씩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강남규 이제 전 인천 서구 의원이고, 네. 예, 지금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이제 중앙당에서 하고 있는 이제 분이 있고요. 또 김진규 이제 전 시의원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이제 재선 인천광역시 시의원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고,
서구의원도 한번 하셨고 심우창 이제 지금 현역 인천 서구의장입니다. 서구의회 의장이고 4선 서구의원은 아주 이제 정말 노련하고 이제 지역의 현안을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오신 분이 있으시고요. 천성주 이제 그러고 과거 2014년부터 18년 동안 서구의원 한번 하시고 이제 송도 개발 PMC라고 또 이제 지역에 있어서 이게 송도를 개발하기 위한 약간 특수목적법인 거기에 네. 이제 부사장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서 이제 뭐 약간 아무래도 도시개발 쪽 전문가를 표방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허숙정 전 국회의원도 여기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또 이제 서원선이란 분이 있으신데 이분은 이제 과거에 약간 그 이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군부 독재와 맞섰던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시고 예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정책실장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요. 총 이제 6분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뭐 굉장히 치열하네요. 6명이면. 네, 그래서 예. 아마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아마 정리를 해서 제일 이제 적합한 후보 한 분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상황이죠. 예.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누가 있을까요? 저희는 아주 차분하게 네. 실력 있는 후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전 사회수석, 인천시 사회수석인데 네. 저희는 검단을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교통과 교육과 문화의 어떤 중심지 검단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검단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30년간의 기다림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왜요? 이른바 30년. 자치 행정의 주권을 되찾는. 그러니까 아. 오로지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자치구가 필요하다. 예, 예. 어디에 속한 게 아니라 오롯이 본인들만의 어떤 자치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검단이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텃밭이라 불릴 수 있는데 많은 어떤 지지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검단구에 사시는 분들이 가지는 어떤 소외감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세환 전 수석이 유정복 시장의 어떤 측근 그리고 정무부시장을 했던 이행숙 당협위원장, 서구 당협위원장과 함께 추진되는 그게 아니라 북부권 북부요. 지역, 북부. 지역. 인천 북부. 네, 예.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현실화하겠다 그런 포부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인천에서 이제 외곽이지 않습니까? 또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김포 쪽이랑 가깝기도 하고 또 서울과 그리 멀지는 않기 때문에 검단 교통의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이 교통에 굉장히 돼 있고요. 사회수석이 어떤 역할입니까? 문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은 어떤 로드맵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문화와 교육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검단에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이런 사람이 진짜 필요한 일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수 지금 고전을 단수입니다. 받으신 사실상 단수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유 기자 그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사실 좀 뭐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 돼요. 30대 중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딱 이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자고 할 수 있죠. 35세면은. 네. 실제로 좀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을 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검단구가 요번에 신설구이기 때문에 이 아라 1동, 2동이 아니라 아라동으로 묶여 있었어요. 네. 이제 서구 안에서도. 그래서 이 아라동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21대 대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당시 이재명 후보가 55%가 나왔고요. 이 반대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2%포인트 뒤져지는 모습이 좀 격차가 나왔습니다. 크네요. 격차가 예, 크죠. 예, 예. 뭐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이 계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엄 이전에 있는 그 총선 내용을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총선이요? 지난 예, 총선, 예. 그러니까 22대 총선인데요. 이 모경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6.7%를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이행수 국민의힘 후보가 16.49%포인트 크게 역시. 예. 앞서는 걸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뒤지는 거죠.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좀 더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총선도 바람을 탄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우세할 수 있다. 그래서 20대 대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대선에 승리한 사람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아라동에서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50.97%로 5.83% 우세한 걸로 좀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도권 신도시마다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형태인데요. 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40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좀 진보적인 목소리가 컸고요. 특히 이 검단구의 코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아라동이거든요. 이 아라동에서는 좀 진보세가 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반면에 이 검단구도 크게 보면은 이런 코어 지역이 있는 반면에 외곽 지역이 있습니다. 검담동이나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토박이와 고령층들이 거의 외곽 지역에 모여 사시기 때문에 그 외곽 지역은 반대로 보수세가 좀 높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해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아까 이제 김기영 대변인께서 민주당의 약간 텃밭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아서 아마 그런 표현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젊은 층을 공략할 만한 또 국민의힘만의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가 거기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인천 도심이나 이제 서울 수도권 네. 그쪽으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혁명 관련해서 이제 서울과 했을 때 인천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아니죠. 인천 지하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서울 지하철 예, 5호선 예. 5호선을 보면 지금 그 부분을 연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타는 통과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이라는 측면이 가장 크고 또 하나는 모든 이른바 신도시에서 보여지는 게 과밀학급 문제가 있죠. 맞아요. 과밀학급이 심각합니다. 있고 보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누가 써준 페이퍼가 아니라 박세훈 사회수석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육 관련해서 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숙 이분이 이제 당협위원장인 서구병 당협위원장인데 이분이 정무 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 그다음에 이행숙 전 부시장 그리고 박세훈 전 사회수석 요 이 트로이카 세 명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도시 발전의 어떤 로드맵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검단의 발전을 교통과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를 검단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으면 아라가 굉장히 행복해지지 않을까. 아라동이요. 저인갑 부회장님 좀 서구 사시잖아요. 예, 예. 뭐 가장 잘 현안들을 알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뭐 제가 또 서구 살기도 하지만 예. 제가 또 아주 사랑하는 아내가 검단의 담봉초등학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검단의 사위 기반. 검단의 사위. 아니 요번에 보셨어요? 사위라는 요번에 말은- 보셨습니까? 또 이제 훌륭한 우리 자원들 좀 추가로 좀 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 또 김진규 이제 전 시의원이 지금 뛰고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구의원도 역임하시고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하시고 지금 또 이제 그 서구병 지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도 또 숨은 실력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우리 검단 지역 사실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민주당이 예뻐서 무조건 지지를 보내주는 건 아니다. 이거 우리 후보들이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의원, 시의원, 뭐 구청장이 뭐 6명이 경쟁하고 있는데 시의원, 구의원들도 뭐 대부분이 경선 체제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열하면 필패고 통합이 가능해지면 이거 필승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보들 건강한 토론은 하되 서로에게 좀 네거티브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지역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사실상 행정구역상 저희가 인천이기는 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5호선 문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첫 삽을 떴던 우리 강화 계양 고속도로 문제가 있는데 시작들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더십은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그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해서 김포하고 아직은 갈등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김포하고 이해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또 리더십이 요구가 되고 특히 이제 계양강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강화가 있는 이제 709는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착공을 하기는 했는데 검단이 위치하고 있는 309가 아직도 민간 도시개발 사업하고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 자칫하다가는 이제 검단까지도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이지만 김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지부진한 교통 사업에 대해서는 뭐 장관, 뭐 부처, 국회까지 배짱 있게 문 박차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짱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신설되는 검단구 어느 진영이 유리할 것 같으세요? 그냥 바로 말씀. 네, 질문 말씀드렸다시피 분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몇 대 몇? 예. 지난번에 아주 어려웠던 선거 2022년도 이제 지방선거였죠. 그때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구청장 후보가 패배하기는 했는데 검단 전 지역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7대 3으로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대 3. 붙이자면 지난 대선 때 이제 인천 전체에서 제일 득표가 많이 나온 맞아요. 이제가 계양. 그 다음이 검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항이 아들. 검단의 상위. 네, 이재령 대변인 보시기에는 신설되는 검단구 어느 진영이 좀 유리할 것 같으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51% 정도로 앞서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균 연령이 35세라고 하셨는데 제가 35세거든요. 아하. 그리고 검단 아라동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젊은 층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요. 일단 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개발되는 속도에 비해서 뭐 교통이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학교 과밀학급 문제. 과밀학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 지역의 어떤 개발을 주도해온 진영이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35세 말씀드린 거는 이 젊은 층들은요. 뭐 이제 고연령대에 비해서 이런 이념 부분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이 현안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문제에서 더 즉각적인 표 이동을 보이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뭐 총선이라든지 대선 같은 경우는 이념 선거라고 한다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행정선거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이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표심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국민의힘이 해왔었지만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이 젊은 층들의 대거 표 이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후보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역을 그동안 뭐 중량급 인사가 나와가지고 바꾸겠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검단에 살고 있는 구민들, 그러니까 젊은 층들에게는 크게 이제 효능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젊은 층 우리 쪽에서 맞춤형 어떤 후보라든지 전략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승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단구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교육감 선거로 저희가 이번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아시겠지만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러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인천시 교육감은 현재 도성훈 교육감이 인천시 교육감으로 계신데 출마 여부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거의 3선 도전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도성훈 교육감. 진보 진영이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 얘기 좀 해주시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저는 이제 숨 고르기 위한 전략적 방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미 3선 수성하기 위해서 그 전략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지금 우리가 최근에 출판 기념회 여셨는데 수천 명의 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풀기는 이미 끝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도성훈 교육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이제 뭐 전국 최고 수준의 뭐 무상교육 실현을 해냈고 또 스마트 미래 교육의 또 인프라를 잘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도성훈 교육감의 고도의 침묵은 결국에는 이제 아직 보수 진영에서도 단일화의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진보 진영의 단일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삼선 수성을 바라보는 현역의 좀 여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유. 좀 평가하고 있고요. 예. 뭐 그 자신이 이제 뭐 씨앗을 뿌리고 또 갖고 온 뭐 이런 뭐 인천 교육의 뭐 이런 뿌리들을 뭐 중단 없이 완성하겠다는 의지 뭐 주변에도 많이 피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성원 교육감이 제 알기로는 1985년도에 그 부평 동중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셨고 사실상 그 인천 지역의 그 전교조 어떻게 보면 교육민주화 운동의 1세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뼈대 굵은 그리고 또 진보 진영의 아버지라는 이런 별칭을 갖고 있는 분으로 진보 진영의 아버지. 예. 근데 요번에는 좀 단일화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참 관심이 좀 보이는. 국민의힘에서는 또 도성원 교육감에 대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가 지금 예. 우리가 검단 얘기할 때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과밀학급의 문제를 이렇게 풀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감으로서의 어떤 일을 제대로 과연 하고 있는가? 단지 그게 검단구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렇죠. 송도도 송도도 마찬가지고 영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읽고 걷고 쓰기 이거 좋은 겁니다. 읽거스. 읽거스 좋은 건데 광고만 난무해요. 아 그런 광고가 있어요. 광고가 인천에는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스가 실질적으로 그 도성원 교육감이 내세운 정책적 맞습니다. 독서를 또 키우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리고 아니 저는 걷고 쓰고 읽기 너무 좋죠. 근데 이 아이가 과밀학급에서 힘들고 학교를 늘려주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시의원, 구의원, 그다음에 구청장,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오롯이 교육감이 해야 될 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일 대신에 물론 읽고 쓰기 걷기가 중요한데 저는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엠버스를 타도 그렇고 지나치게 화면에만 등장한다는 거죠. 홍보가 심하다. 네, 홍보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게 교육감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절대 권력이 됐다. 진보 진영의 이 교육감들이 계속 돼왔기 때문에 이게 뭐냐? 제가 뭐 나중에 말할 수도 있지만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단일화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다. 이 사람이 도성원 교육감님 관련해서는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제가 행사에서도 많이 뵙고 인품도 좋으시고 하지만 문제는 그냥 인지도 싸움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덜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냥 국회의원 하시다가 오신 분들의 싸움입니다. 그냥 속된 표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공약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그냥 국민의힘 쪽 사람과 가깝다? 아니다. 민주당 쪽 사람과 가깝다. 여기에서 그냥 진영에서 치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을 교육감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 보수 쪽에서 달고 달아가지고 준비했던 게 단일화거든요. 근데 단일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 했다가 2대0 후보 쪽으로 예비 후보 쪽으로 좀 모아졌다가 이게 좀 결렬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다시 모으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역으로 본다면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되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제 이름 석자가 김기영이지만 제가 그냥 단일화로 성과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왔을 때 단일화 후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과연 이게 이 엄청난 어떤 수십조 원의 어떤 인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희화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유불리를 떠나서 좀 냉정하게 차라리 이게 다 보이잖아요. 민주당 쪽인지 국민의힘 쪽인지. 그러면 책임성 있게 그냥 런닝메이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임명을 해라. 그래서 도성원 교육감 3선 도전하실 것 같아요? 합니다.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에서는 물론 도성원 교육감도 뭐 이제 훌륭하게 재산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사실 진보 쪽은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제 임병구 이제 교육감 후보가 이제 원래 임병구, 심준희, 고보선 이 세 분이 사실 뭐 경선이나 뭐 국민참여 경선 없이 그냥 정책적으로만 단일화가 된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단일화의 사례가 있거든요. 네, 3월 4일에 단일화가 됐고,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도성원 교육감께서 이 진보 진영 단일화에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뭐 나중에 막판에 뭐 임명구 후보와 이제 도성원 교육감 간의 단일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
잠깐 임병구 후보 말씀드리자면 이분도 이제 정말 이 현역에서 이제 그 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까지 하셨던 예. 인천에서 이제 그러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 또 인천 옹진군 출생이세요. 옹진군. 영면 신재리 측도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인천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하셔서 이제 구원생님으로 이제 활동하셨던 분으로서 하고 이분이 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제 인천 지부장도 하시고 예, 저또 인천 뭐 교육연구소 사단법인 이사장도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뭐 인천 바이오고 예술고 인천 명신여고 여러 인천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현장형 전문가시고요. 근데 이분 이제 저는 딴 거보다 이분 공약이 정책이 재밌는 게 있는 게 이분은 약간 본인이 교육감이 되면 교육감으로서 특권을 많이 내려놓겠다 이런 게 이제 큰 공약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 특별감사관 도입을 하겠다. 사실 지금 인천교육청 내에 조금 자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뭐 관급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언론에 아직 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런 자본들이 있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교육감 특별감사관을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교육감 권한 축소하고 학교장들에 대한 자치를 확대해주겠다. 그리고 뭐 기본교육 보장이나 AI 학습 그리고 시민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주권자 회의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시민 참여 이제 그리고 이제 직접 학생들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정말 이제 진보로서는 모범적인 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분 진보 진영에서는 이분께도 거는 기대가 꽤 큽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도성훈 교육감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 단일화가 되면은 저희는 네. 필승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건 사실 안 되고 있는 거는 뭐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정인갑 부의장께 좀 여쭤볼게요. 도성훈 교육감이 지금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하겠다. 그러면은 임병구 아까 그 단일화 후보랑 또 다른 단일화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분열은 필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인은 이제 조직력도 갖추고 있고 월등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이제 도전자랑 같이 이렇게 주목받는 걸 전략적으로 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올수록 결국에는 저 단일화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오히려 이제 임병구 의원이 같은 진보 진영이지만 정말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성훈의 지난 8년은 무능 무책임이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같은 진영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공격을 하면서 또 도성훈 교육감께서 예전에 3선은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해라 이런 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행인 것은 그래도 보수 진영도 아직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거 전문가들께서도 이제 이번에 이제 진보 진영이 이렇게 내홍을 좀 수습하지 못한다면 이게 보수에게 어부지리가 될 수도 있다고 어부지리. 이렇게 좀 진단하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보수 진영 역시도 지금 조금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요. 그 얘기는 이재령 대변인께 한번 들어보죠. 보수 진영 단일화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수 진영 단일화는 벌써 2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2번 다 파행이라고 보기에는 조율 단계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4명의 지금 후보가 있습니다. 그 4명 다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난 후보들인데 지금 이대영 경인교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교육계 출신 전문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정우 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 경험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규원, 그러니까 교사직을 사퇴하고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교사 출신이라는 점이 또 강점이 될 수 있겠고 이현준 넥스트 인천교육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 그 교육단체 활동을 많이 했던 걸로 저희 4명의 후보가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점을 통합하고 또 서로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조율이 있는 것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 진영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지금 단일화가 됐다는 후보 간에 아직 조율이 전혀 안 된 상황입니다. 임병구 아까 말씀하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이 부분은 전 조율이 되기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일화를 과연 보수가 먼저 하냐 보수 진영이냐 아니면 진보 성향이냐가 먼저 누가 더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승패가 갈린다고 보는데 지금 보수 성향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가 조율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진보 성향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 성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도성훈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후보로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요. 여론조사에
한 자릿수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도성원 교육감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의 후보들을 시민들이 택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직 교육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자의 강점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어떤 컨벤션 효과를 만들다 보면 저희 쪽의 인지도와 어떤 강점들이 부각될 보수 성향의 후보들의 인지도와 어떤 강점들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인천의 교육이 진보 진영 쪽에서 오신 분들을 계속 해왔는데 과연 이제 그 수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수 성향의 어떤 교육감이 나와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다면 그런 일종의 압박과 공감대 속에서 단일화는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면 제가 이름을 바꿔서 단일화 후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든 단일화가 네. 관건이네요. 단일화 사실 문제. 제가 네. 지난 지선 당시에 교육감 선거도 취재를 했어요. 네. 지금 서정호 전 시의원도 그 당시에 출마를 했던 분이셨고 이분은 중립의 위치에서 나오셨던 분이고 이대영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단일화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후에는 이제 선정되지 못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 보수 쪽에서도 의견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일화 후보가 나오실 수 있을까? 이런 점은 좀 과거랑 비춰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예. 이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교육감 선거가 단일화가 어려운 거는 사실 이 제도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 교육감은 당적을 보여주고 다 당적을 할 수 그쵸.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투표용지에 1번, 2번, 3번 기호를 못 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름만 쓰고 또 이거를 순서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맨 위에 있는 게 1번인 줄 아니까 네. 이게 이렇게 롤링으로 이렇게 약간 랜덤으로 돌려서 인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1번 지지 성향이시면 메뉴 있는 사람 찍고 2번 지지 성향이시면 이제 두 번째 사람 찍는 이런 선거를 하는 일종의 깜깜이 선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후보가 한 3명, 4명만 나오면은 꼭 단일화 안 해도 이제 15% 이상은 득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15% 이상만 득표를 하면 어쨌든 선거비 전액 보전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 뭐 해요? 되든 안 되든 운 좋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나가지고 어차피 사람들이 잘 몰라서 뽑아주면 15% 되면 선거비 보전 받으니까 내 이름도 알리고 내가 뭐라 단일화 하냐? 약간 이런 망상에 빠지셔가지고 막 출마하고 단일화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정당 추천을 그냥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뭔가 해서 이게 기호를 부여를 해줘야지 이게 약간 문제가 많습니다. 하실 말씀 뭐가 있으셨어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뭐 제도의 뭐 제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 단일화 싸움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계훈 후보라고 해서 맞아요. 인천에서 인천교육감. 네, 인천대 교수님이셨죠. 보수 성향의 후보들 중에 단일화가 된 것이 선거 한 달 남기고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패착이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저희 측 아까 말씀드린 4명의 후보가 그래도 단일화가 될 여지는 진보 성향의 후보들보다는 훨씬 높지 않나. 그러니까 이들 간의 어떤 정책적 강점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율하고 있는 단계이지 이것이 뭐 현직이냐 아니면 현직이 물러나야 되냐 이런 것들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당처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율의 여지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진보 성향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후반으로 갈수록 이 파열음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교육감이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일화가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좀 강점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정 싸움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경기도 교육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현재 임태희 교육감이 지금 경기도 교육감을 하고 있는데요. 임태희 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김기웅 대변인이 임태희 교육감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사실 저번에 대통령 실장을 했죠. 임태희.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에 대한 철학도 있으시고요.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가
1,350만, 1,400만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학생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요. 저는 그야말로 어떤 교육적인 철학이 있고 이제까지 해왔던 분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근데 역으로 본다면 이게 인지도 싸움이 좀 되는 듯해서 인천시 교육감과는 달리 경기도 교육감 분들은요. 그냥 쟁쟁하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을 하면 여기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인천도 같아서. 쟁쟁해요. 아니 제 말은 여기서 쟁쟁하다는 게 겉보기 등급입니다. 실속은 인천시 교육감들 저희가 아니라 우리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이 더 컨텐츠가 좋죠. 근데 다만 겉보기 등급을 봤을 때 좀 화려합니다. 이력이. 그래서 뭐 대통령실장, 부총리, 5선 사실상 정치인들의 경기 교육감 쟁탈전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은연중에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전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지도 싸움이냐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의 그런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깜깜이 선거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과하게 특히 경기도 교육감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저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확실하게 그냥 가셔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감 네. 후보 보수 진영 누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임태희 교육감 그런데 지금 포함해서. 나머지 후보들은 지금 네. 명확화된 부분들은 없어요? 하마평에 명확하게 어.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지금 경기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단일화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임태희 교육감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감을 하시면서 그 공약 이행률이 92% 수준까지 달성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교육부 평가에서도 그 모든 분야에서 달성했다. 이런 평가도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 보수 성향의 경쟁자들이 지금 범접할 수 없군요. 예,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이라든지 서울과 달리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하나의 후보로 좀 몰리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보수 성향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첨언을 하자면 여기 보면 이해문 전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재능 대변인이 얘기를 했지만 우선적으로 임태희 현직 교육감의 어떤 존재감이 확실하고 저희는 뭐 출마 안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경선을 하든 뭐든 하든 저는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임태희 지금 현 교육감이 좀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지명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대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죠. 민주당 그러면 누가 좀 이번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진보 진영은 이제 예비후 등록한 분이 4분인데요. 이제 뭐 안민석 전 국회의원, 경기도 오산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근데 이분이 원래 전공은 이제 체육교육, 교육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교육감 자격이 되시는 거고, 이제 우리 이윤혜 전 교육부 총리, 이분 나오셨고, 성기선 전 한국교육평가원장, 이제 이분도 교육계에 오래 계셨던 또 진보 진영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신 이제 교육자시고, 또 이제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 이분은 이제 평교사 출신으로서 이제 현장에서 30년 넘게 이제 교사 활동을 하시고 또 이제 또 정교조 활동도 오래 하셨던 정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필드형 교육자 이 네 분이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단일화가 되면 저희는 아니지 어쨌든 진보 진영은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뭐 이제 불리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자체가 어쨌든 지금 이제 진보 시민분들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단일화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가 너무 다들 네임드가 있으셔서 네, 너무 힘들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뭐 안민석 후보 측이나 측과 이제 유은혜 후보 측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게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이제 유은혜 이제 예비 후보 쪽을 약간 지지선을 해서 이제 안민석 후보 측에서 아니 단체가 지지선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유은혜 후보 측에서는 아니 단체가 한 게 아니라 단체 구성원들이 하는 건 자유다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다 두 분 다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던 그렇죠. 분인데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들인데 그렇죠. 한수법 먹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약간 이제 고소고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진짜 사실 뭐 저희 바라진 않지만 우리 김기웅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일화가 안 돼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한테 또 지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불안감이 마구마구 엄습해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고소 고발을 하시면 안 되죠. 했다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지. 높아신. 네. 저인갑 부의장님, 뭐 이름만 들으면 되게 쟁쟁하신 분들이잖아요. 진보 진영 후보들 어떻게 보세요? 뭐 우선 장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국회와 이제 내각에서 정점에 계셨던 분들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치열하게 다퉈보고 이제 정무적 감각을 이끌어왔고 네. 또 이제 또 국가의 예산을 또 끌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저력이 있다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강력한 무기가 되고 프리미엄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반면에 좀 단점을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 일선 교육 현장이라든지 또 학부모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경우에는 특히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좀 헌신해온 분들이 더 이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데는 더 이제 강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교육감의 선거에 임하면서 여의도식 정치 방식을 이제 거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경기 교육의 본질 그리고 이제 임태희 교육감이 이뤄내면서 이제 실책을 만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이렇게 또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또 이제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이런 또 새로운 이제 문법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진보 진영에는 또 걸출한 분들 계시긴 하지만 성기선, 박효진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평생 분필가루 마시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전문가들이 이렇게 피토하듯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발 우리 여야 도합 지금 10선이라고 합니다. 무려. 그러니까 이제 임태희 교육감은 삼선 국회의원이고요. 이제 유은혜 이제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 안민석 이제 후보는 5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발 이제 이번에는 거물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한 참전함으로써 경기도 1,400만의 이제 거룩한 교육청이 은퇴 정치인들의 또 이런 재기의 발판이 되면 안 된다. 노후대 비용이 되지 않고 진정한 이제 교육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곳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좀 사실 성기선, 박효진 이분들 과거에도 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아. 역시 우리 이 대변인 나오세요. 양태정 변호사님 기대 좀 해볼게요. 저는 약간 이제 언어 영역을 사실 못했던 사람이라 이게 표현이 합니다. 비싸시잖아요. 아니 언어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서 이게 제가 적고 있습니다. 네. 듣는데 막 감동이야. 진짜.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분필가루.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아니 이런 거 하자고요. 여야가 원하시잖아. 분필가루. 분필가루 말고 국회에서 하자고요. 요즘 마크로 빨리 다 바꿔야지. 김기웅 대변인 국회 가시면 꼭 자리 마련하십시오. 아, 근데 진짜 예. 이게 보면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인데 이 정도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걸 뽑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과거의 득표율 보면요. 20%대에도 당선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깜깜이 선거로 지금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 경기도든 인천이든 서울시든 자녀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맞느냐. 단순히 이름값 그리고 뭐 정치 성향 이런 것들로만 뽑게 되는 게 아니냐. 정치 성향을 가리는 선거로 저희가 주먹구구식 대처를 하다 보면 맞아요. 지금 교육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두에 올라 있는 이슈인데 전혀 대응하지 못하지 않을까. 저희 그러면 한번 서울까지 한번 짚어본 다음에 그렇죠. 이 교육감 제도 과연 이렇게 뽑아야 되나 한번 고민 한번 해보는 게 본격적으로 어떨까요? 씹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정근식 현 교육감이 이제 경선에 뒤늦게 합류하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역시 단일화, 그러니까 진통을 좀 겪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교육감 진보 진영 후보들 누가 있을까요? 예, 저인갑 부의장. 지금 정근식 교육감이 이제 뒤늦게 좀 합류를 하게 했는데 예. 지금 이제 결속을 이뤄내기 위한 거룩한 진통을
많이 거룩한데. 뭐 현재 교육감이 이제 합류 데드라인을 예. 이제 뒤늦게 경선에 뛰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신만 전 위원장이라든지 뭐 한만중 대표 뭐 먼저 피땀 흘려서 바닥 다지던 이제 후보들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이게 또 현역 프리미엄만 누리려는 이게 무임승차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뼈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진보 진영이 오히려 이게 밀실 정치를 하지 않고 골마 터질 뻔했던 그 갈등을 그나마 지금이라도 뒤에서 칼 꽂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투명하게 이제 테이블 위로 다시 이제 꺼내왔고 치열하게 이제 논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단일화 테이블을 연 것 자체가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지난 10일이죠.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긴급 연석회의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오해도 풀었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교육 퇴행을 막고 진보 교육 승리를 이끈다는 뭐 대의적인 명분으로 좀 합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11일 최종 단일 후보가 발표될 때까지 이제는 또 어느 누가 되든지 원팀을 이뤄서 갈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있네요. 어떤? 아니 교육부 수장으로서 본인들이 예. 진보 진영에서 다 해왔는데 윤석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본인들이 가졌던 그 권한을 가지고 뭘 했다는 겁니까? 굳이 따지자면 여야에 있어서 본인들은 여당의 역할 아니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힘들고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단일화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서요. 경기도가 뭐 일기예보로 따지자면 경기도가 좀 맑음이고 지금 저희가 보수 진영 봤을 때 흐렸다 갬. 서울은요? 예, 서울은. 예.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 경기, 인천 이거를 다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그 모임이 결성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좋은 교육감 후보 추대 시민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제안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방식 100% 여론조사 방식이 서울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배 예원예술대 부총장, 류순호 전 방통통신대 총장, 심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견임 교수, 이건주 전 한국교총 대변인, 이매규 전 두원공대 총장. 이매규 전 두원공대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을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행사장 가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제가 볼 때 제 기준이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눈에는 많이 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00% 여론조사 방식 채택으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돌리면 됩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 다만 지난 선거 때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 조전혁 전 의원이 조전혁. 예. 출마 여부가 최종 단일화의 변수로 남아 있다는 지적. 아직 입장을 안 밝히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흐렸다 개민데 다시 흐려질 수 있는 거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됐는데 예. 본인이 본인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헝클어지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교육 관련해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약간의 지금 기회가 있거든요. 본인으로서 그게 어그러진다면 많은 분들의 지탄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단일화 때문에 진통을 네. 지금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다 겪고 있는데 교육감 직선제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정치적 성향을 저희가 이제 또 따지지 않을 수 네. 없었잖아요. 더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그런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체장과의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사실 이 교육감 직선제 관련돼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을까? 알아보니까 지난 2007년도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처음 이제 주민 직선제로 진행됐고요. 2010년도에 제5회 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손으로 직접 선거가 된, 그러니까 교육감을 뽑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이 교육감은 사실 이 지역의 교육의 시도지사이자 소통용으로 불린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소통력. 예. 관내 유치원과 이 초중고교 교원과 그리고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권. 아까 전에 인천시 교육감이 얼마나 이 예산권을 들고 있나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5조 2,900억 원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예산권도 강하고 이 교육 규칙과 제정 그리고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이 조례안 제출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과밀학급 문제 정말 크죠. 이 학교 설립과 이제 체지 그리고 또 이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 등을 정할 수 있는 학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고민되는 게 깜깜이 선거라는 점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왜 직선제로 바꿨느냐도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실 지역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 정당 같은 경우에는 큰 전국 판도로 보지만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스스로 뽑을 수 있도록 이 주민 참여 확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직선제 교육감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깜깜이 선거로 변하고 있고 이 당선된다 해도 사실상 이 광역단체장이 같은 성향이 아니라면은 이 정책적인 갈등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계속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갈등도 있지만 또 협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굉장히 양날의 검 같은 칼 같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과거부터 나오고 있는데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우려되는 바가 있다면요? 저는 예.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해져야 된다. 저희가 이제 말을 하다 뭐 국민의힘이냐 네. 민주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죠. 결국은 당에 대한 어떤 색깔, 당의 어떤 이념과 이게 아예 동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이란 게 저희도 보면 당의 이념이란 게 넓게 보면 어떻게 보면 철학, 교육, 어떤 가치관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이런 정책이 나온다? 내가 실질적으로 직선이란 거 형태는 직선이지만 뭘 알고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러닝메이트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으면 바꿔야 다음에 되잖아요. 또 예. 그렇다면 이게 속된 표현으로 제 이름 아까 단일화로 바꾼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이재능 대변인 제가 볼 때 교육감 후보로 적합한 이름 아닙니까? 재능? 이게 이름으로 먹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특정 회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표현이 그렇지만 피하고 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볼 때 솔직해지고 아니 이게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 자리, 인사권, 예산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야 말대로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검증을 받고 뭐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과 같이 한다. 선명하게 하고 네. 그래야지 그 선명 속성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네. 이제 이름 가지고 하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나요? 그래서 사실. 포스트의 단체장과 교육감이 같이 이렇게 네, 저는 차라리 네, 러닝메이트로 하는 게 맞고요. 예. 차라리 아니면 저는 임명이 낫다고 봅니다. 차라리 어, 직선제라는 이름이 과연 내가 표행위는 하지만 내가 알고 뽑는가? 그럼 냉정하게 물었을 때 그냥 모르고 깜깜이 선거고요. 그렇다면 직선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변질됐다고 하면 지금 2007년 부산에서 해서 2010년 전국 단위로 네. 했으면 지금 15년, 16년 그냥 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예, 양태정 변호사. 이제 정말 이제 김기웅 위원장님 말씀 컨트롤 하고 싶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공감하시고 공감하고 예.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러닝메이트보다는 그냥 그냥 별도로 그냥 정당 추천을 받아서 1번, 2번 하는 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또 이게 지방 정치는 지방 자치는 또 뭐 특정당이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진보 쪽이 할 수는 있지만 또 교육만큼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또 교육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은 좀 더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 거꾸로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러닝메이트보다는 별도로 뽑는 게 좀 더 나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네. 나머지 말씀은 다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상황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뭐 결국 진보 진영 되신 분들은 다 파란색 옷으로 맞춰 입고 그렇죠. 뼈가도 파란색 쓰고 또 보수 진영 분들은 빨간색으로 다 딱 빨간색으로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누굴 뽑은 진보가 누굴 뽑으라는 거냐?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1번, 2번만 기억하고 하면 편한 거를 이 사람 이름까지 기억하고 가야 되고 또 그냥 메뉴에 찍었다가 또 이거 바뀌어 있네 이런 게 너무 저는 말도 안 되고 사실 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뭐 진보 진영에 진짜 반성할 문제이지만 사실 과거 서울교육감 뭐 교육감 나오신 분들이 약간 이제 후보자 매수나 이런 문제로 그렇죠. 또 처벌받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보면 일반 정당 추천 그 후보자 선거보다 훨씬 더 비리나 부패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 이력이 있거나 문제가 되거나 뭐 부동산 투기라거나 이런 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검증은 하는데 검증이 되는데 이건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또 단일화 선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인단 투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결국 자기 기존 조직이나 그 자기 사람이 많은 쪽이 밀어놓고 그래서 사실 당선시켜서 단일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조금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나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검증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저는 교육감 후보들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또 웃기는 게 이게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적을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으면 또 결격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 서울교육감 이제 보수 진영 이매규 전 국회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못 나오게 됐잖아요. 당격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과거 막 그 준비하는 분도 야 이거 1년 전에 빨리 교육감 나갔고 사퇴해야 된다 해서 막 탈당하고 이런 일이 참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공감합니다. 교육이 100년지 대계니까 더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지금은 이제 교육감을 감사하는 기관이 이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는 이제 교육위원을 저희가 별도로 선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런닝메이트는 조금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의 하청 업체나 뭐 이런 후보로 전락할 수도 있는 우려가 네.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오히려 예전에는 교육위원을 따로 설치할 때는 학부모들과 교육인들의 축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우리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과 아이들의 현장보다도 관변단체 인사 다니시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형태로 좀 이렇게 임기를 조금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선거 시기를 좀 달리해서 하는 방법을 좀 어떨까? 시기를 조정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좀 시기 조정이라든지 또 진정으로 교육인들과 학부모 아이들의 축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정당별로 공약을 좀 내서 후보들이 공약을 내는 게 아니라 정당별로 교육 정책적 차이를 좀 만들어내서 국민들께 호도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걸로 선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진영별로 정책적인 방향은 분명히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보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 유지라든지 평등 중심 교육이라든지 학생 중심 교육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교권 약화, 뭐 기초학력 저하 이런 부작용들을 끊임없이 나와왔어요. 그리고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학력 강화, 자율형 사립고 확대, AI 기반 교육 이런 것들로 지금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 차이점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정당별로 이런 교육 정책들과 방향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저희가 심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좀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 체제로 봤을 때에는 경기도지사가 지금 김동연 지사잖아요.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근데 반면 교육감은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이잖아요. 반대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정복 시장이지만 교육감은 지금 진보의 도성은 교육감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유권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명확하게 추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막 뭐 교수다, 뭐 선생님이다, 전교조다, 뭐다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명확하게 이 정도 선에서 교육감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한번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 러닝메이트제라면은 너무 묶여 있어서 교육적인 정책에 대해서 자기 선호도를 시민들이 표현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교육감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게 현실인데 마지막으로 양 진영에서 한 명씩 유권자의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할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선거 네, 교육감 관련은.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라고 지적만 했는데. 네. 우선적으로 사람의 선의에 기반해서 이걸 끌고 가기에는 좀 한계가 봉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저희 워낙 뭐 소통이 잘 되는 패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다 이거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끝나고 난다면 저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하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도 저희가 해볼 만하다고 된다면 이제까지 진보 진영 쪽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소위 말해서 교육감 직선제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잡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결과가 안 좋으면 이게 교육감 직선제라는 게 별로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그 결과가 승패가 났을 때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냐? 이 교육감 직선제 교육감의 선거를 반대하시는 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보수 진영의 후보를 이번에 찍음으로써 제도적 변화를 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직선제건 아니면 뭐 러닝메이트제건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정당 성향을 보고 저는 투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당별로 교육 정책에 있어서 비교가 가능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선택이 있어야 또 선거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다양한 뭐 토론이라든지 논쟁이라든지 국민들이 정당별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교육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판을 좀 잘 만들어서 국민들께 홍보를 하는 것이 좀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우리 두 딸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제 학부모가 되니까 이제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숨쉬는 이런 교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요즘에 와서. 근데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여의도식 정치 흉내내지 말고 이념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이제 당장 내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사교육비 폭탄 때문에 다들 힘겨워하고 있고 늦은 시간까지 또 맘졸이면서 아이들 언제 데리러 가야 하나 이렇게 하면서 학원 뺑뺑이라는 또 표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제 교육감이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단일화하면 필승, 단일화 못하면 필패 이런 공식이 되는기 때문에 사실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경기도 지사와 이제 지금 교육감의 약간 이제 지지 성향이 바뀌고 인천도 바뀌고 이게 저는 물론 이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뭐 그런 약간 교차 선택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깜깜이 선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육감의 당적을 못 갖게 한 거는 이 최소한 초중고 과정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성향, 특정 성향을 주입하는 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사실 눈 가리고 아웅 문제라서, 그러니까 저는 일선 교사들은 당연히 정치적 성향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교육감이 당적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일방적 평양으로 뭐 학생들한테 뭐 야 무조건 1번 찍으라 그래 아니면 뭐 무조건 2번 찍으라 그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세대가 맞거든요.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정치적 편향된 수업을 하면은 학생들이 바로 신고하고 바로 언론에 나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선 교사들이 뭐 교육감이 그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짓을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런 걸 하면 당연히 교사들이 반발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학생도 반발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이제는 그런 거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치적 의식이 있는 사회가 됐으니 차라리 뭐 우리 김기웅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당 딱 추천 받고 대신 이제 각 정당이나 각 진영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적 성향들이 있잖아요. 보수 진영대로의 교육 성향이 있고 진보는 진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라 그쪽 성향에 맞춰서 오히려 교육을 하고 그걸 또 4년 후에 평가받는 게 더 저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OBS 바람이 분다. 오늘 지방선거 바람의 흐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